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장윤선의 팟짱이 2016년 1월부터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윤선 기자와 힘을 모아 팟짱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팟짱,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지요.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들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공세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담화문, 이것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엔 관련해서 서울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장휘국 광주교육감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팟짱의 첫 번째 인터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가 이른바 지난 2014년 6월에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우선 이 점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2012년부터 시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만 5세 아이들에게만 시행을 하면서 그것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교육감들과 협의했다고 그랬으나 저희들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의한 바 없었습니다. 전혀 협의한 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교육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국무총리실에서 관계장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일부 교육감에게 물어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협의한 바가 없고요. 저희는
저는 재선이기 때문에 네. 이전 교육감 협의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이것을 이제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2013년부터는 이제 확대하게 되는데 네. 그때 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 협의회에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재정 문제가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는 이 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의제로 토론해가지고 네. 전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교육청들이 매우 힘들게 된다. 그러니까 재정의 확보를 꼭 해야 합니다라는 네. 건의를 저희가 교육부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교육감협의회의 공식 그 건의에 들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들이 네네. 이 재정적 문제를 우려해 왔어요. 그러면서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또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네. 대국세 20.27%에서 25.27%까지 좀 상향되어야 합니다 하는 네. 의견들을 계속 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한 게 아니라 2014년에는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하게 되는데 네. 그 전에는 중앙정부와 시도청, 지자체에서 네. 일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전면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하고 또 2015년의 예산이 네. 2014년보다 1조 5천억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네. 재정적 위기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게 2014년부터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이지 네네. 사실과 많이 정부에서는 달리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우선 그 정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왜곡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 자체로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사실관계를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최경환 부총리가 왜곡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것을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저희들도 이렇게 되죠. 교육감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네. 교육감들이 동의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지난번 교육부에서 발표할 때 네. 처음 들었습니다. 12월 24일에. 12월 24일. 그 전에는 전혀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죠. 아하.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2012년, 13년 계속 재정의 위기가 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정 확대를 해야 합니다 하는 건의를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나저나 지금 그 교육감님, 시도교육감들이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속 거부하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겠다.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법적, 행정, 재정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것이 교육감들이 예산이 있는데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감사를 오겠죠.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은 네. 매우 유감스럽고요. 네. 이것은 마치 힘이 강한 정부가 힘이 약한 지방교육청, 시도교육청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자기 책임은 방기하고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또 예산상의 떠넘김뿐만 아니라 이제는 책임까지 아주 덤터기 씌우는 이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그에 맞서서 시도교육청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지금 저희들은 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죠. 정말 이렇게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당장 아이들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이세요. 당장 이번 달부터 이게 보육료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이게 사실 은근히 꽤 되거든요. 20몇만 원이라는 돈이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이게 좀 상당히 그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뭐 애를 둘을 보내는 경우라면 40만 원, 셋이면 60만 원 이게 점점 포션이 넓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장 끊기면 큰일 날 텐데 문제는 지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누리과정 예산 및 편성 지역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이게 4곳입니다. 실제 예산 편성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참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시도교육청의 힘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작년 1년 내내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도 찾아다니고 정부에 호소도 하고 몇 차례 면담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네. 결국 이런 상황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들은 참 방법이 없죠. 이미 시도의회에서 예산이 심의 의결돼서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이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예산 편성의 어려움은 뭐냐? 네. 실제 저희들은요, 정부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안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 네. 전면적으로 이렇게 크게 재정 위기를 맞게 되어서 네. 저희 교육감들이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2014년 말에 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집 예산만큼은 우리가 편성할 수 없다 해서 강력히 그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에 호소해서 맞습니다. 국회에서 작년에는 우회 지원 5천억 플러스 지방채 1조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채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거 약 3천억 될 거예요. 네. 이거 합치면은 어린이집 예산 2조 1천억 중에서 1조 8천억을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예산을 마련해서 네. 빚이 됐지만 저희들에게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은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금년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저 우회 지원 3천억 이것만 주면서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네. 정부에서는 또 예산이 네. 1조 8천억 늘어났다. 작년보다 늘어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1조 8천억 늘어난 건 맞지만 네. 그 가운데 교육부에서도 인정하는 게 1조 2천억은 인건비 상승분이고 또 4천억은 지방채 그 상환의 권리금의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명퇴수당이라든지 또는 뭐 방과 후 자유수강권 같은 것을 따로 주었는데 금년에는 보통 교부금에 포함해서 주었기 때문에 1조 8천억보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경직성 경비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는 작년보다 늘어났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우리 시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꼴입니다. 그러면서 아무 지원도 없이 작년에도 그렇게 어렵게 해결했는데 금년에 또 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정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방교육청들의 또 재정위기 상황은 빚으로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지방채 총액이 약 12조 원 이렇게 11조 원 정도 되던 게 2015년 말로는 17조 원이 됐어요. 이거는 있네요. 우리의 1년 총 예산의 28.8%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정부에서 인정한 대로 3조 9천억 빚을 더 내게 된다면은 22조 원 가까운 빚을 안게 돼요. 이것은 우리 시도교육청의 1년 총 예산의 36% 됩니다. 이 빚더미 속에서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2조 1천억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예산 가지고 있으면서 한 게 아니에요.
아유, 그리고 이 예산은 시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것인데 네.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네. 자, 이 과정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교육 재정이 사실은 뭐 이게 어디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어디서 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다 이제 경직적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빚이 36%로까지 늘어난다면 이게 거의 부도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네. 1년 예산의 40%를 넘게 되면은 네. 이거 정부에서 네. 재정 위기의 단체로 이렇게 지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또 제대로 관리 못해서 빚더미만 쌓은 진보 교육감들이다 이렇게 또 몰아세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 그럴 가능성도 뭐 없진 않죠. 그뿐만 아니라 네.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교육비를 미리 지금 당겨 쓰는 거예요. 빚이라는 건 언젠가 우리가 갚아야 하거든요. 재정 상황이 좋아질 때 갚아야 하는데 네. 재정 상황이 좋아질 미래 아이들에게 투여해야 할 예산을 미리 갖다 당겨 쓰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되죠. 네. 자,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시도교육감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교육감들의 의지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럼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이 누리과정 예산을 주어라 이런 꼴인 거죠. 지금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학교 운영비 10% 줄이고 우리 기관 운영비 15% 줄이고 모든 교육 사업을 절반으로 깎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이렇게 해왔어요. 결국 학교 운영비가 줄어드니까 학생들 냉난방비 줄어들게 되고 우리 아이들의 침통교실, 동태교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환경개선비도 대폭 줄어들게 되니까 화장실 개선 못하죠. 네. 또 비가 새는 것도 개선하기가 어렵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지 문제다. 제가 그러면 거꾸로 말한다면은 네. 정부에서 의지 문제예요. 대통령께서 이것을 공약으로도 하셨고 네.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말씀하셨고 하니까 기재부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4조 원 아니 2조 원의 유치원은 교육청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담당하겠다 했으니까 네네. 어린이집 2조 1,000억 원 그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초중등 학생들의 교육비를 다 깎아가지고 우리 감당도 아닌 그 보육비를 그냥 막 주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까? 저희는 초중등 학생들에게는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보육비의 일부는 저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또 제가 자꾸 최경환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만 여하튼 이 주장이 나왔으니까 반론격으로 꼭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 교육감들이 자꾸 대통령 공약을 거론한다. 누리과정 예산 이거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내국세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국가재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교육청에서 감당하는 게 맞다. 이런 게 최경환 부총리의 주장이거든요. 논지이고.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네. 참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을 만들 때는요. 네. 지방교육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었고
그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뜻에서 내국세 20.27%로 법률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쓸 예산인가? 지방교육에 써야 할 예산이에요. 네네. 지방교육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육감들이 담당하고 있는 네. 초, 중 등 교육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에도 대학 예산 따로 있고 이 초중등 교육을 위한 그렇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 하나 해가지고 법률로 정해져서 쓸 때가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까지를 써라? 저는 그것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지방교육, 초중등 교육을 위한 네. 특별한 교육 정책이라 그러면은 좀 납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주장 이것은 전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작년 10월에 지방재정법 그 시행령을 개정했잖아요, 정부가. 네, 그래서 네, 이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들의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이렇게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들의 직무유기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도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상위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이런 것은 그냥 두고 그냥 정부에서 쉽게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만을 고쳐가지고 네. 교육청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저희는 동의 못하고요. 네네.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속에서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 네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 이제 교육기관과 네. 교육행정기관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여기다 쓰라 하는 것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우리 교육행정기관도 아닌 데에다가 네. 쓰라는 거거든요. 저희들로서는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 교육기관이라고 돼 있어서 네네. 유치원은 우리 소관으로 보고 네. 유치원은 사실 정부 조직과 그 구조에도 보면은 유치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치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네네.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건복지부, 지자체, 어린이집 이렇게 소관과 관할이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우리 교육청에서 감당하라 하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시행령만 고쳐가지고 강행하는 것은 네. 매우 온당치 않은 얘기다라고 생각해서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만 고쳐서 억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정부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특정 지역도 아예 검명을 했어요. 이를테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준 예산 체제에서 법적 의무 지출 경비인 네. 누리과정 예산 이것을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아예 한 지역을 특정화해서 검명하기도 한 건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매우 다릅니다. 네. 교육감님 지금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이것을 상당히 절제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 그 전화 유선을 타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네. 동의하지 않는 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은 네. 우리의 관할로 우리가 인허가하고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네. 그건 교육기관으로 봐서 우리가 참 힘들지만 감당해보자 하는 취지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경기도도 네. 서울도 광주도 전남도 다 유치원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예.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네. 정부의 책임인데 왜 교육청에서 감당하느냐. 정부 책임. 이건 온당치 않다. 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네. 이런 취지로 삭감한 거예요. 경기도는 그 삭감한 그것이 그 의회에서 뭐 문제로 갈등으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첫째, 자 이렇게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거든요. 정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도교육감들이 일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꼭 것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네. 매우 자제하는데 예. 지금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거 시도교육감들이 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네. 맞지 않는 독자적인 정책을 편다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또는 정부의 그 정책을 비판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여당에서 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이게 좀 연결돼 있지 않나 하는 그 의구심을 좀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아까 뭐 진행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나게 만든 진보교육감들이라는 그 오명을 씌우기 위해서 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결국에는 목적이 있는 정치 행위인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들 대거 당선돼서 이를테면 뭐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말씀하시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참에 안 되겠다. 말 안 듣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원인은 재정 파탄 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혹만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나저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이달에 22만 원인가요? 보육료를 내야 되는 22만 원 보육비와 네. 방과 후 과정 지원비 7만 원 해서 29만 원씩이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 30만 원 돈이에요. 네, 월급쟁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당장 이거 또 정부에서 이렇게 또 교육청에서 이거 안 내주면 당장 내가 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엄마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좀 당장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 시도교육청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 외에 드리기 어려워서 정말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의 파국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정부 그리고 시도교육감 뭔가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23일 면담 요청서를 하나 내셨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면담 신청인데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답변이 있으셨습니까? 답변이 전혀 없었고 교육부와 기재부에서 이렇게 한 열흘 간격 두고 아주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이신 황우여 장관께서 지난 28일에 누구에도 알리지 말고 좀 조용히 만나보자. 기재부 2차관이랑 같이 자리를 하자 해서 저하고 서울교육감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만나자 그래놓고 교육부에서는 보도자료 내고 교육청에 이런 예산이 있다, 책임이 있다 또는 설득하고 압박할 거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내가지고 저희들 참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대통령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날도 저희들의 입장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또다시 어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께서 이런 담화를 발표하시고 교육감들이 직무유기니까 법적인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모든 혼란에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저희들은 유감스럽습니다. 대화를 요청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겁박하고 이것이 정말 정부에서 할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만나서 함께 대화로 또 대화를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면담에는 응하지 않으시고 또 황우여 장관 기재부에서도 이런 입장이라면 참 이게 해법이 난망하다 이런 상황이네요. 오늘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님들 서울로 모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죠. 그 정부가 주장하는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발표한 담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면 반박하는 내용에 그리고 또 법률 대응을 앞으로 계획하시고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기자회견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유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너희들 진보교육감들이 억지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흔히 보수교육감이 계시는 그 몇 곳 또 100% 예산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위기이고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건 또 그만큼은 세울 수 있는데 다 안 세웠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시도의회의 생각도 또 달라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희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진실은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또 전국 시도교육감님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뛰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시도교육청 상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D-98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확정되었어야 할 선거구가 현재까지도 공백 상태로 돼 있는 상황이지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선거구 획정위원회 그리고 국회가 이와 관련된 결론을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이지요. 여야는 여전히 접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정치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현장에 나가 있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자, 어제까지도 선거구 협상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 상황인가요? 간밤에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아직 눈에 띄는 진전은 없습니다. 다만 1월 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물밑 접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시내 모처에서 만찬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부친상 조문을 위해 같은 열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갔는데요. 원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의 좌석을 예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좌석 예매는 하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군요. 지금 보니까 선거 연령 인하 문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인데 새누리당 선거 연령 인하 입장 변화가 좀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가 어제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절충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면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을 연계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태도는 변화 없었습니다. 김무성 당대표가 이에 대해 전혀 여지가 없다라고 일축했거든요. 다만 김 대표는 2017년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낮추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내용은 논의한 적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거 연령 인하를 당장 4월 총선부터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대선부터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타협점이 없는 걸로 보이는군요. 그렇지만 쟁점 법안을 이렇게 처리할 문제인가 이건 좀 논의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지역구 의석수 관련해서도 이러저러한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정의화 의장이 253석이냐 246석이냐 뭔가 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도 나온 것 같은데 여야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앞서 설명한 더불어민주당 제안과 좀 연결돼 있다 보입니다. 정 의장이 지난 4일에 여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획정위에서 제시한 지역구 246석 안과 과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바 있던 253석 안 중 하나를 택해서 어제까지 합의해달라고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거고요. 정 의장이 또 이 자리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다음 대선부터 적용하자라고도 이야기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연령 인하는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역구 253석 그러니까 정 의장이 1월 1일 자정을 기해서 전달했던 246석안이 아니라 한 차례 여야가 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던 이 지역구 253석에 대해서는 논의해보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네. 응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쟁점 법안 앞서 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쭤봤었는데요. 이건 좀 타협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결국 야당이 4월 총선부터 선거 연령을 낮춘다면 그 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 대표가 말한 게 있습니다. 선거 연령 인하를 다른 법안과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선거 연령 인하가 시행돼야 된다. 그러나 다음 선거, 즉 대선부터 시행한다면 일체 여타 법안과 연계된 게 없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은 이미 뭐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노동호법,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좀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노동오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연계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이게 뭐 노동계약이라고 지금 노동계가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사정 합의안도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야당이 여기에 협조한다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애국단체 총연합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새누리당 180석을 하겠다 이런 주장은 구국의 심정이다 이런 말을 했군요. 네, 이게 그 현재 여당이 네. 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 탓에 쟁점 법안 처리 등이 더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 개정하기 위해서 의석수가 최소 180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쟁점 법안 등은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안 되니 여당이 힘을 몰아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통상 총선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뭐 집권 여당의 안전발전론의 또 다른 발현,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당내에서도 뭐 여기에 대한 질타가 나옵니다. 당장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이 허술하지 않다. 한 당에 가반을 넘겨주는 것도 표를 줄까 말까 한다. 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 이게 4월 총선 이후에 20대 국회가 구성된다면 이 말씀드렸던 쟁점 법안들을 야당과 별다른 논의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180석을 통해서 뭐 이게 수치로도 저희가 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실제 수치로도 야당이 현재 이렇게 그 분열된 상태라면 90석 이상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또 내부에서 이렇게 180석 이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헌 저지선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또 당 내부에서는 또 이런 긴장감을 주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군요. 새누리당 당내 현안 얘기를 좀 해보죠. 안심번호제를 둘러싼 논쟁은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천제도 특위위원장인 황진화 사무총장이 지난 4일 특위에서 기술적 법적 뒷받침이 되면은 적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면서 뭐 이 안심번호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친박은 여전히 시간이나 비용 등을 따져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황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김무성 대표가 진념을 보이니까 가능하면 해보자는 수준의 언급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뭐 비단 안심 번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치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제나 여론조사 국민당원 비율 등을 두고도 이 개파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위에서 룰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친박 일부는 아예 특위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지금은 친박과 비박이 동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팽팽해서 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특위를 없애고 아예 공천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논의를 이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뭐 김태호 최고위원이 특위가 그 균형 맞추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해수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도 특위를 해체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일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실질적인 공천 작업까지 수행에 대한
그 공천관리가 구성된다면은 그 현행 당원 당규대로 그 공천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현행 당원 당규상 선거일 91일 전까지 공천관리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개파간에서 좀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 같고요. 이 공천관리가 구성되더라도 문제입니다. 이 구성을 놓고 그 친박 비박 간의 신경전이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친박 비박 간 신경전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틀을 넘어서는 탈당이나 분당 이런 거는 없을 테니까요. 어찌됐든 그 안에서 셈법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지 그건 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조동원 홍보본부장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더민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공천 룰에 대해서만 왈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친박 비박의 영토 경쟁을 하는 통에 새로운 인재가 들어올 길이 아예 차단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 본부장의 주장 이것은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 네. 공천률을 확정하지 못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당내 상황을 비판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 현재 한 달 가까이 공석 상태입니다. 그 건호월 전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지난달에 초선 출마를 위해서 사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당에서는 인재영입에서 계속 어떤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안철수 신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나쁜 뉴스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여론이 전부 다 야당에 쏠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 같은 조 본부장의 주장 자체가 친박 측에 좀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 자체가 그 현역 의원들에게 좀 유리해서 신인들을 발굴하기 어려운 제도인데다가 룰을 둘러싼 싸움만 벌이는 공천제도 특비를 없애야 된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친박 쪽의 입장이 네. 좀 더 조 본부장의 주장과 함께 맞물리면서 좀 강화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맥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진을 특혜 채용했다. 그리고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의 월급을 상납받았다. 이런 의혹 사건이 벌어졌어요. 국회가 국회 스스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죄한 바 없다. 이런 내용이 오늘 아침 조간보도에 일제히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건 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 그렇죠. 이렇게 열정페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이로부터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에 걸쳐서 모두 1,500여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의혹이 드러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목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일을 사실상 6급 비서관으로 인정하고 그만큼의 월급 차익을 되돌려받아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김상민 의원은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5급 채용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9급으로 인정을 해서 9급 월급만 줬다. 이런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왜 5급 채용을 받지 못했느냐. 네. 이게 특혜 채용한 5급 비서관, 다른 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9급으로 밀려났다. 이런 주장이 곁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 의원들이 적극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미 2014년 선관위 조사 때에서도 무혐의로 결론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의 주장만을 담아서 당의 이미지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보도 얘기를 했고요. 김상민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혜 채용 주장을 한 그 5급 9급으로 활동한 그 비서관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이고 이게 실제로 5급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9급 그 사람이 그 5급에 맞는 걸맞는 활동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목희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이 아니라 2014년에 이미 재작년 선관위 조사에서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이것을 이를테면은 조선일보가 다시 환원시켜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현재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사건을 다시 소급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박대동 의원의 사건에서 비롯되면서 이 비슷한 사항들이 다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그 보좌관들이 이게 뭐 들어올 때 네네. 실제로 급수에 맞게 그 자기가 말을 이제 등록을 할 때는 급수가 좀 높게 하더라도 일자리 그 이면으로 계약을 해서 그 자신의 월급을 적게 받고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인력을 늘리는 뭐 이런 행태, 의원실의 행태는 꾸준히 있었던 간행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가 동의를 했느냐, 뭐 또는 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되는데 이목희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선관위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로 결론했다, 뭐 이런 항변이 있어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열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핵심 내용 어떤 것이 될까요? 오늘은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공개되는 내용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 뭐 현안을 둘러싸고 야당을 주로 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중진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비주류 축 중진들이 좀 참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 참석하게 된다면 좀 쓴소리들이 나올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재호 의원이 그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재호 의원이 참석한다면은 위안부 문제 합의나 지금 그리고 뭐 쟁점 법안과 관련된 그 정부 여당의 어떤 밀어붙이기 이런 행태 등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다만 뭐 참석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요.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4분 뒤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시작이 될 텐데요. 현장에 저희가 연결을 했더니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